네, 민사소송법 최신 판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방금도 최신 판례 쓱 이렇게 훑어보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냥 제 민사소송법 핵심 정리, 그 올해판 있죠? 올해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최신 판례 아예 그냥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볼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뭐가 있나 확인만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존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됨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해진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부동산은 영토 주권의 객체이지만 공간으로 점유하는 것, 주권적 활동가, 자, 외교 활동의 대사관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몽골 대사관 사안이죠. 그래서 개인이 사유지를 사고 보니까 몽골 대사관이 내 땅을 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대사관 철거해라 라고 하니까 국가에서요, 재판권 일단 우리가 가지건 맞는데, 자, 대사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외교적 활동, 즉 주권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 철거는 안 될 것 같다. 다만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이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하여 대사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자체에 대한 재판권은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이거는 주권적 행위다 보니까, 주권적 행위니까 우리가 이거 판결할 수가 없다, 재판권을 부정하였고, 대신에 사유지를 침범한 건 맞죠. 그래서 사법적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몽골 대사관 측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해주어야 한다라고 한 판결입니다. 이게 8월달 기록형의 아렌델로 나왔죠. 아렌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2번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안. 요즘에 그 유튜버들 사건들 관련해서 뭐 장원영인가? 뭐 욕한 사안도 그렇고, 구글 본사에다가 이 유튜브를 송출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디냐 이런 것들 알아보는 증거 게시 등을 명령을 신청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안인데요. 1번 외국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 이게 구글을 처음에 가입할 때 약관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저 본사가 있는 미국 쪽 사무실에다가 관할 법원을 한다, 뭐 이런 합의가 있나 봐요. 근데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며 공서 양속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관할 합의는 유효한데, 자, 2번 이거 바뀐 국제 사법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소비자 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이게 구글에 우리가 보통 유튜브 등을 활용하면서 다들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가입을 해 있거든요. 매달 얼마죠? 만 얼마씩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소비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관할 합의를 하거나 혹은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만 이 관할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볼드 당사자 간의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 합의해야 유효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부가적 관할 합의가 아니라 딱 미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속적 관할 합의라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사법 관련 부분들은 제 핵심 정리에 다 들어가 있죠. 나올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법전에 국제사법이 아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핵심 정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2조 실토특 내용 그대로 외워주시고 나머지 간에서 국제사법이 이렇게 개정됐다, 뭐 이 정도로만 서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낮음. 그렇고, 그 다음 3번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인데요. 이거 기존에 있었던 조문 변경된 거 있죠. 이 조문이 한참 전에 바뀌었거든요. 2016년. 이 조문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조문만 볼까요? 민사소송법 24조 2사망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왜요? 여기 전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다. 심리의 집중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법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부칙에 따라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뭐 블라블라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외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 그 심리 판단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사건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특허권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전속 관할로 정하여져 있다.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전속 관할 위반한 이송 결정에도 기속력 있음이라고 해서 2023년 판례인데 기존 법리 그대로죠. 옛날에 그 90년대 판례 그대로입니다. 전속 관할 위반의 이송 결정에도 기속력이 있지만 어디는 불구속한다고 했어요? 상급심 불구속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송 결정에 구속력은 있지만 상급심은 불구속한다. 그 다음 5번 비송 사건의 청구와 이송. 뭐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당사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당사자 의사 확인해가지고 이송으로 처리해라. 그런 판례입니다. 뭐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얘기고. 그 다음 6번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수소법원. 특별대리인이니까 뭐 이해상반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겠죠. 그래서 뭐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64조랑 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수소법원에다가 이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종중 대표권 존부에 대한 성명 의무. 자, 이거는요 밑에 사실관계인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자,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병을 처음에는 이 대표자를 쓰지 않아 가지고 보정 명령을 내린 사안이고요. 그에 대해서 병으로 대표자를 써서 냈는데, 자, 대표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병이 아니고 정이었던 겁니다. 정이었던 건데 일단은 대표자가 맞든 아니든 써서 냈으면요 이거 보정명령 대상은 아니고, 대신에 이거 정인지 아닌지 이제 소송 요건이니까, 적법한 대표권인지는 소송 요건이니까 그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혹은 성명권이 있다, 성명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틀리든 안 틀리든 대표자를 소장에 표시해서 제출했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명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이건 변리사 시험에도 기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8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직무집행정지, 너 하지마, 직무집행을 정지해 라는 임시처분, 가처분을 해서 그 사람이 대표권을 상실하였다. 한번 볼까요? 자,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가 된다. 자, 권한이 없는데 소장 부분이 단체에 적법 유효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권한이 없는 대표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적법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 등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무효가 된 거, 무권대리인 이런 경우에는, 무권 대표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다 추인을 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고요. 보정은 항소심에서 가능하다. 뭐 기존에 있던 법리 그냥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9번 성명 판례가 요 최근에 좀 많습니다. 성명 판례가 최근에 좀 많고, 이상하다, 변호사가 더 늘어나는데, 그죠? 변호사가 더 늘어나는데 판사들이 조금 더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는지 불분명하면 성명 의무를 최대한 다해서 알아봐줘라, 이런 취지의 판례들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9번 제목만 볼게요. 손해주장이 이행이익인지 실내이익인지 불분명하다면 그에 대해 성명을 하고 심리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 10번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명 의무가 있고요. 청구 취지가 뭐 제대로 안 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성명 의무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용은 끝났는데요. 핵심 정리해서 어차피 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말하는 성명 의무는 뭐였죠? 136조 1항 그 다음에 사항에 있는 지적 의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학설은 지적 의무랑 성명 의무는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 이 성명 의무는 소극적 성명 의무를 말한다. 판례에서 근데 적극적으로 성명 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소극적 성명 의무를 다하였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의미이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출을 법원이 권유하는 거, 이거는 당사자주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였었죠. 다만 건물매수 청구권 사안은 예외였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11번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장래이행 해소가 나오면 제가 이거 기계미 외워주셔야 된댔죠. 현재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장래이행 해소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미리 청구할 필요라 함은 상대방의 태도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태도가 주로 많이 나오죠. 좀 삐딱하다, 돈 갚을 생각이 없다, 이럴 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대법원 판단해 보시면 피고가 원고의 화해 권고 결정 요청서를 그냥 수용하지 않은 것 뿐이고 내가 너에게 뭐 집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이고 기간 끝나면 주겠다라고 했어요. 단지 임대인이 좀 막무가내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니까 이런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상가 임대차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구하고요,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그 다음 12번도 장래이행 해소 기존 법리 그냥 재확인입니다.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한까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때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원심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기존에는 인도하는 날까지 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라고 주문을 선고했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라고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하는 날까지로 쓰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그냥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고 제 핵심 정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변제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했는데 아직 다 갚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항변을 했다면요, 미주 처진 부분 전액 변제되었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하는 채무 등을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면 된다. 이것도 기존 법리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뭐 항변권이 있을 때 피원미, 그 다음 선이행 의무가 있을 때 피원미, 요거 다 얘기했었죠. 14번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위. 이거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 때문에 그렇죠?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 15번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자, 1번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목적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유치권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자체가 팔렸으니까 이제 소유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런데 2번 유치권이 경매될 때는 주장되지 않다가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 주장된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치권자 있던데요,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한다면, 자,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담보 책임을 취급당할 우려가 있고, 또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이때는 팔렸다 하더라도 있다. 원래는요,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집 자체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폭이 지키고 있다는데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요,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다시 1번 유치권이 주장되어서 안 팔리고 있다. 그럼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건 지금 팔렸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고, 주장되지 않다가 나중에 뒤늦게 증당했을 때에는 담보 책임을 취급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3번 같은 경우에 이 판례만 좀 이상한 겁니다.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근데 판례 중에 이 채무자 아닌 소유자, 대표적으로 뭐 물상보증인이겠죠. 이 사람들 담보 책임을 진다라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 판시에 대해서는 이 판례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교수님들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립시다. 3번 그냥 보지 맙시다. 어차피 요즘 변시에서 이런 좀 물론 꼬롬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 법리 위주로 합시다. 어디까지나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니까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가겠다 이러진 마세요. 기본 법리만. 기본 법리 다 알겠다 그러면은 뭐 이거 다 정리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권 일부 부존재 확인의 소를 긍정한 판례. 이건 17년도 변호사 시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7, 8년 정도 지나면 다시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25년도 기준으로 8년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존재한다면 밑줄 쳐진 거 저가 낙찰로 더 싼 가격으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거나 유치권 신고로 아예 안 팔릴 수도
안 팔릴 수도 있다. 이거는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 전무 부존재뿐만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고, 이거 아까 앞에서 그 1번 동그라미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안 팔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만 밑줄 쳐진 부분 금액의 일부만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친구한테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겠죠. 이 일부 인용, 일부 패소 판결하는 거 요게 17년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해소. 이것도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포인트에서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위 소송이니까 A가 지금 B로부터 토지를 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B가 지금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 등을 갖추지 못한 자일 확률이 높겠죠. 자, 이 경우에 A가 B로부터 토지를 받기 위해서 B를 대위해서, 자, C가 국가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자, C가요 B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다투고 있거나 C가 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나, 혹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뭐 등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때는요 이 확인 해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다만 이 사안에서는 대위라는 건 법정소송 담당이니까 B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근데 B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죠. 제가 아이언맨을 대위 행사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뉴욕에 있는 빌딩 하나를 나한테 내놔라라고 하면 이뭐 개소리야 이러겠죠.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하였다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요. 그럼 2번 미등기 토지 대장상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 등기부에 최초 보존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위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자, 이거는 A가 B로부터 샀다라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제 소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 샀나 그랬던 판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분명히 저기 동네에 있는 누구로부터 아무개로부터 샀다, 근데 뭐 이름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것까지 해줬냐면요, 이 채무자의 상속인까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근데 상속인이라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할 수 없다면 이거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 명의인을 대위하여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라고 했고, 이러한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해소. 다툼이 있는 경우 확인해소 같은 경우엔 법현장이죠. 법률상 지위에 현존한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해소를 제기함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다툼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챙기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보험과 관련해서 뭐 보험 사기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대 의견이 있는 건데, 우린 그냥 기존 법리만 챙겨갑시다. 그다음 18번, 이것도 기존 법리 그대로죠. 최근에 2024년도에도 판례 선고되었고 23년도에도 판례 선고되어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체 내부 분쟁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되고 대표자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죠. 제가 삼성전자로부터 해고가 된다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할 것이지 삼성전자 사장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죠. 사장은 그냥 계약직입니다. 갈아치워주면 끝이기 때문. 다만 이거의 예외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직무가 집행정지된 이사가 피고 적격이 있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 19번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은 이게 없겠고, 그냥 제목만 읽어보시면 슥슥슥 넘어갑시다. 자, 20번 소송 대리인이 보정할 수 있는 범위.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변호사는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변호사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상소직의 특별수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호사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얘가 제출 안 했으니까 내가 이거 왜 받지?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송달의 별개 없다 라고 본 사안이고요. 그 다음 21번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에게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이 사람 의사가 뭐예요? 인지액 납부하겠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쨌든 돈을 내기는 했죠. 돈을 내긴 했으니까 일단 인지로서 납부된 건 아니라서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자.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잖아. 돈은 냈잖아 그래도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내린 판결이고요.
당사자들의 편을 좀 봐주고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어쨌든 법원이 그래 니들은 모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봐주는 게 좀 많죠. 이 봐주는 게 근데 법원에도 불이익한 게 아닙니다. 안 봐줬다가 또 소송이 제기되면 그게 무슨 소송 경제 쓸데없는 인력 낭비, 시간 낭비입니까? 그냥 바로 보정해가지고 판결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지금 사건이 너무 터지고 있죠. 사실 판검사들 증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증언은 판검사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 22번 변호사의 쌍방 대리와 추인. 원래는 쌍방 대리 안 되죠. 쌍방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이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뭐 그냥 뻔한 내용이고요. 이거 그 암기장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둘 거 이거는 쌍방 대리의 효력입니다. 이거 무유추이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이의설, 이의가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까지 정리하시란 거고. 23번 정말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청구의 시효 중단 범위 내용입니다. 일부 청구라 함은 전체 1억 중에서 뭐 5천만 원을 청구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물로 보는 그런 이론이죠. 일부 청구. 자, 원칙 일부만의 판결을 구한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면 명시설이네요.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 청구 확장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했다. 그러면은 확장한 때가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 하더라도 소제기 시점에 이미 잠정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확장을 했다면 소제기 당시부터 전체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3번 청구 확장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자 이때는 일부 명시한 부분만 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소송 종료 시부터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던데 당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최고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내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또 중단시킬 수도 있음. 그래서 6개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근데 4번 청구 확장을 표시했지만 특정 부분은 아예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그럼 이 제외 부분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효력이 있다. 뭐 이것도 3번의 법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고 출제 유력. 그래서 빨간색 별표를 쳐놨습니다. 다음 24번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판결의 위법. 답변서 제출했으면 무변론 판결을 하지 못하죠. 근데 무변론 판결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417조에 의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해야 되지만 2심 같은 경우에는 자판이 원칙이죠. 환송하지 않고 자판할 수 있다. 그다음 25번 건물 퇴거 청구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명한 거 이거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인도라는 것은 물건 자체를 나한테 내놔라라는 거고, 자 퇴거라는 것은 점유를 해제하는 것에 의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구별이 되니까 이거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또 24년도 6월달 판례니까 퇴거 인도 여기에 좀 주의를 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 26번 상계양변 관련 판례입니다. 상계양변과 중복재소 금지 원칙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변호사에도 출제가 되었고 법원행시에도 출제가 되었고 그냥 23년도에 거의 모든 국가고시에 이게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상계양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즉 자동채권으로서 자 여기 자 이게 지금 상계양변을 한 거고, 이 상계양변한 자동채권을 가지고 B가 뭐 별소로 제기를 했다. 뭐 이렇다면 사실심 담당 재판부로서는 전후소, 이 앞에 있는 거 상계양변된 게 전소고 뒤에 나온 별소가 후소죠. 이걸 같은 기회에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 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재판장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두 개 합쳐서 같이 판결을 내려라 함으로써 기판역의 저촉 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 강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화라는 소송상 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상계 선행형이건 별소 선행형이건 뭐 이렇게 하는 상계 주장 등이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양변을 제출한다면 이거 상계 선행형이네요. 그 소송 계속 중에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건 중복 제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상계양변과 제소 금지 원칙. 자,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소치와와 달리 상계양변은요 이거 방어 방법이 불가하죠. 방어 방법이 불가하기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소취하는 266조 2항에 따라서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어 방법의 철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처리를 했다면 법원은 처분권주의 원칙상 이제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자, 본안 판결을 받고 철회. 제소금지 원칙 요건 267조 2항 당소 리본이죠. 당소 리본인데 여기 마지막 본안 판결 후 소취하죠. 근데 이거 소취하가 아니라 방어 방법 철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건데 왜 법리가 나왔지? 변호사가 바본가? 변호사가 바보가 아니라 이 변호사는 진짜 최선을 다해준 좋은 변호사인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일단 다 주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상계항변과 기판력 216조 2항과 같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상계항변도 판단이 되면 기판력 인정되죠. 이거 요건 뭐였죠? 자수단.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이 심리를 받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동채권 같은 경우에 소구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 단독행위로서의 상계.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동급으로 판단된 액수에 관하여 상계항변의 기판력이 인정되죠. 그 내용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앞부분에서 그 소의 3대 원칙 있죠. 중복 제소금지 원칙, 제소금지 원칙, 그다음 기판력. 요게 다 있는 판례라 가지고 매우 중요했고 내기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미 변시에 나오긴 했죠. 그래도 정리하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상계는 언제나 S급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추신금 소송의 기판력 범위. 추신금 소송. 이거는 지난 시간에 집행법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A에 B에 대한 권리가 있고 집행채권이 있고 B에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A가 집행을 받는 것이다. 자, 추신금 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거는 추심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B가 가진 채권 자체를 A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추심 명령, 이 추신금 청구의 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학계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들을 보면은 추신금 소송도 대위 소송처럼 법정 소송 담당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지 B의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 그냥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압류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판상 화해 효력은 추심 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보통 집행과 관련한 효력은 다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그래서 미치지 않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서 일단 배제가 된다. 제가 형평 쳐놨는데 소송물이 피압류 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다르니까 서로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서로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주관적 범위에서 일단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례로 소개를 하셔도 되고요. 기판력이 미치냐 했기 때문에 기판력은 우리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 내용 서술을 하시고 이거 주관적 범위에서 다르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법정 소송 담당설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대위 소송에서는 이렇게 대위 소송을 했고 다른 사람이 또 대위 소송을 했고, 이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같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추신금 소송에서는 어쨌든 다르다라고 봅니다.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적 범위에서 미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보완 놓은 거거든요.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거 모의고사에 변호사 시험에 나왔군요. 변호사 시험에. 그 다음 28번 진술금지 및 변호사 선임명령 관련 판단. 이거는 행시에만 출제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금지 명령 혹은 변호사 선임 명령을 때릴 때에는 재판장이 소송 관계를 분명하기 위하여 성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어 진술 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친구가 도저히 알아먹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이 변호사 데려오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한테 성명을 명의하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9번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한 자, 남의 땅에다가 몇 자리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을 사용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성명 등을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 30번 손해는 인정되지만 법원이 봤을 때 분명히 손해는 인정되는데 액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202조 2가 새로 입법이 되었죠. 새로 입법이 되어서 과거 판례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202조의 2 그냥 쓰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소극적 성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심리를 해야 했어야 되고 그 외에도 구체적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자, 변론 전체의 취지 가지고도 그냥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명권 관련 판례들 정리네요.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신의칙 위반을 가지고 판결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도 성명권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사원총회 결의 없어 그 대표자의 행위 등이 부적법한지 등이 쟁점이 된 적이 없다면 이 역시 성명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권리가 상법 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인지 아니면 구상금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성명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2번 부재소 합의를 항변권 발생설로 판단한 판례. 자, 이거는 조정 합의가 생기면 부재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가지고 부재소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 발생설로 판단한 판례인데 과거 판례 중에 이게 있어요. 부재소 합의가 있었으면 이거를 신의 측에 따라서 이거 무슨 신의 측이죠? 부재소 합의 소재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소재기했다. 신의칙 위반이니까 모순 거동 금지 원칙 위반이니까 요거는 신의칙 위반은 뭐예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직권조사 사항으로 본 판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부재소 합의가 있었다는 거 항변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항변권 발생설, 그러니까 사법계약설 중에서도 의무이행소구설과 항변권 발생설이 있는데 항변권 발생설의 입장을 취한 판례도 있고 직권조사사항으로 본 판례도 있죠. 그래서 이 판례 두 개 다 소개를 해주시면서 포섭을 하셔서 문제 푸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 33번 변론 재개 의무가 있는 경우, 변론을 다시 열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관석제, 핵심적 요증사실, 관건적 요증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변론 재개 의무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뭐 간단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귀책을 부정하여 추안을 긍정한 벌레. 추안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일단 173조 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뭐 요건 외울 게 있나요? 173조 요건 다 있는데 그냥 조문 뺏겨 쓰고 귀책 사유 유무 검토하고. 이거 유무 뭐예요? 처음부터 소장 부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이땐 귀책 사유 없다. 처음엔 귀책 사유 송달받았다. 그러면 그 뒤에는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다. 그 다음에는요. 그 판결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내 추안 항소 등을 제기하면 된다. 뭐 그 내용 서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추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전형적이거든요. 이 변리사 시험에도 전형적으로 나왔는데 잘 못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채점이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변리사 시험 공부한 친구들이 모를 리는 없는데 좀 저득점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전형적이니까 우리도 그냥 사례 문제 연습만 한두 번 정도 해보면 다 기억할 수 있다. 자, 근데 귀책에 관한 개개 판례들 봅시다. 1번, 이거 좀 양아치 같은 판례인데 소장 부분 등이 이미 공시 송달 방법 이미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1심 법원이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 부분 송달 좀 이따가 교부 송달 갈 거예요, 우체국 집배원 갈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피고에게 책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 직원이 양아치죠 이거는. 그래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다라고 한 거고. 자, 2번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수감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결 정보는 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주소 등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자, 일단 공시 송달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유효합니다. 이때 수감된 당사자는 다만 귀책 사유 없는 이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이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 추안 항소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고 최근에 교수님들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감된 경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23년도 변리사 시험이 이미 나왔고 이것도 변호사 시험에서도 좀 유력합니다. 그 다음 3번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보통 조정부가 따로 있죠.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 송달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다르다.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처음부터 소장 부분이 송달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사 의무가 없고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옛날 판례긴 한데 변리사에 출제가 되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35번 173조 쓰시고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요구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이게 항상 써야 되는 문구죠. 그 다음에 2번 압류 집행이나 통화한 것만으로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아님. 자, 압류 집행을 당한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판결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추심회사 돈을 받고자 하는 직원과의 통화에서 사건 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게 돈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소송 지금 이 사건 아니고요. 이 사건 아니고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갑자기 뜬금포로 다른 사건의 서류를 송달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변호사면 난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하면 되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송달받은 거 사유가 없어진 날,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본인이 안 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본 날은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사건이니까 다른 사건에서 이 소송 서류를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안 날로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안 것만으로는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다음 추한항소의 부적법 사례 연습. 자,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7월 4일 1심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들은 소장 부분 등을 송달받았다. 피고들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자 일단 제가 볼드를 쳐놨는데 여기 송달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네요. 송달은 받았네요. 자, 근데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한테 귀책 사유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1심 법원은 판결 정보는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부적법 하더라도 공시 송달은 일단 유효하죠. 죽은 자에 대한 공시 송달이 아닌 이상은.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의 항소 기간이 지난 2013년 4월 26일 추후 보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거 부적법하죠? 피고들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건 부적법합니다. 자, 원고의 변호사는 2013년 10월 15일 원심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애초에 부적법해서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이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받고 이미 확정되고 끝난 겁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의 변호사들이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취하로 종결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추후 보완 절차가 다시 개시되어서 소취하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냥 추후 보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는 원심법원에 소취하가 무효라는 취지의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취하가 무효다. 소취하 무효는 뭘로 다투어야 되죠? 소취하로 끝났는데 취하된 거 무효니까 다시 변론기일 열어주세요.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재심소장을 제출한 건 기일 지정 신청으로 봅니다. 당사자는 모르니까 서류에 이렇게 내더라도 변호사가 보통 할 텐데요. 그래도 판사 입장에서 변호사는 좀 모를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기일 지정 신청으로 봐줍니다. 2번 판시상 추후 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2번 원고의 재심소장 제출은 재심소장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기일지정 신청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보자. 그럼 3번 소취하는 무효이다. 소취하 동의를 받아서 겉으로는 유효해 보이는데 마지막에 밑줄 쳐진 거 1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고 추한 항소가 부적법하여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취하는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계속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차피 무효이고 따라서 4번 그냥 결론 자체를 보았을 때는 정당하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항소 취하. 항소 취하 간주의 경우에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어서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해야 되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거는 항소 취하 간주된 것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이건 재판이 아니므로 종국 판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고에 대상 적격이 없다. 항소 상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기 2만 외워주시면 된다. 대상 적격, 기간 준수, 항소 이기 인지 여부 요것만 검토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효력을 다투려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일 지정 신청이 요즘 다른 시험들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38번 법률상 배우자이지만 혼인의 실체 관계가 소멸한 경우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없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39번 이것도 상반된 이해관계 있는 좀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했었죠. 성년자녀이자 동거인이 소외인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서 송달받은 거 보충 송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쌍방 대리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송달은 효력이 없다 그거고, 그다음 40번 수감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발송 송달한 거 무효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내용의 반복이죠. 사실상 이게 요즘 판례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고 논문들도 좀 있고. 그다음 41번 쌍불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발송 송달. 쌍불취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불출석, 2명이 불출석하면은 그래도 기일 지정 해가지고 다음에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두 번째도 안 나오면은 그때 소취하를 간주해 버리는 제도지요. 이때 쌍불취하가 되기 위한 변론기일에서 양쪽 당사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송달을 받고도 안 나온 때를 의미한다. 자, 2번 종전에 송달받을 장소의 의미.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비록 당사자가 송달 장소를 신고한 바 있어도, 자, 이사간 곳을 신고한 바 있어도 그 송달 장소에 송달된 적이 없다면 이거는 자, 독해입니다. 그냥 국어 독해입니다.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 이거는 종전에 받은 적이 있어야 되죠.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송달을 해야 할 장소의 의미. 자, 여기는 실제 송달받은 자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원론적인 것밖에 없는데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쌍불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송달 자체는 적법해야 된다. 그 정도 사례 문제에서 좀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2번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되고, 단순히 폐문부제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이때는 발송 송달을 하여야 되죠. 자,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를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 보시면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특별 송달까지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제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폐문부제는 문이 분명히 여기 사는데 문이 닫혀있고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여행 같은 거 간 경우인데, 이 뒤에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라고 본 사안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가지고 판명하는 건 법리가 아니고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가지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43번 소송 서류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이거는 그냥 먼저 도달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지면 되겠죠. 7월 25일 판례인데요, 뭐 새로운 법리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4번 항소장 부본, 소장 부본이 처음부터 공시송달. 이것도 항소장 부본, 항소가 제기된 사실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주한상고로 구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차 중단과 소송 승계, 이것도 기존 법리 그대로입니다. 절차 중단,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했을 때에는 절차 중단시키고 수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소를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근데 변호사가 있을 때에는 절차 중단되지 않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반복이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변호사가,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고, 여기 이재용, 이부진 뭐 등등 있죠. 여기 변호사가 있었다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이 소송 자체는 그대로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이재용, 이부진 회장님들의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인들을 뭐 잘못 표시했다, 제가 사실은 숨겨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얘를 잘못 표시했어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변호사가 있을 때에는 어차피 모든 이 상속인들의 변호사가 되기 때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의 소송 신탁과 절차 중단.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 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관리비에 관한 재파상 청구를 하는 것, 임의적 소송 신탁이지만,
집합건물 관리 업무의 성격과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임의적 소송 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만 맡겨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 집행 조합원이라든지 관리 업무의 위탁 같은 거는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물자로 변신 하필이지라고 했었죠.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소송 신탁 규정을 잠탈할 우려가 없을 때 이때는 허용이 된다. 자, 2번 위탁 관리 계약이 종료되면 이제 관리업체 바꿔야 되니까요. 소송 절차 중단된다. 그 다음에 수개 절차 거치는 건 똑같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변호사를 좀 많이 나오는데 변호사 좀 선임해 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7번 회사의 조직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조직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중단 여부가 없고 이때는 그냥 당사자 표시 정정만을 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변론 전체 취지로 자백 간주가 불성립할 수도 있다. 자백이 간주된다라고 하지만 변론 전체 취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자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거 자백 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재판상 자백은 제가 개념을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조문에 없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 사실의 진술, 이걸 외워야 다음 요건들은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밑에 49번 변제 충당 하부에 관한 재판상 자백, 이것도 기존 법리 그대로고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 사실의 진술이고, 특히 변제 충당 합의가 있다. 변제 충당 같은 경우에는 합의 충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다음 지정도 없으면 그냥 법률상 충당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이거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했다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 50번, 이거 앞에서 본 거죠.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 판결 잘못됐으니까 취소해야 된다. 반복이네요, 이거.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의 증명력, 기판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유력한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다른 사실이 없는 한은 그대로 인정된다라고 했었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 판결 자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력한 증명력은 있음. 그 다음 52번 처분문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진정이 인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지만 그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달 판례고 별로 중요한 법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 53번 문서의 제출을 4번으로 하는 경우, 이게 제가 변리사 시험에 모의고사 할 때 이거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건데, 저는 그 교수님들 책이 개정되면 다 사보거든요. 이 교수님들 책에 이 문서 제출을 4번으로 하는 경우 이 문제들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지 않을까 했던 거고, 변시에서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문서의 제출을 4번으로 하는 경우, 앞에 있는 법리는 이 민소호법 법리는 아닙니다. 유언 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 본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효되는 건 아니고 내용을 증명해가지고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법리, 요게 이제 민소 쟁점이죠.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되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자,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해야 되니까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대신할 수 없다. 이의가 없으면요, 이의가 없으면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다가 되겠죠. 반대 해석에 따라서. 자,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원본이 제출된 게 아니라 그냥 사본이 원본으로서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한 게 성립되었음이 따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한 그냥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 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 선의로 이를 훼손,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할 의무 없는 제3자가 문서의 원본을 소지, 원본이 방대한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의 거부, 344조 2항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여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금감원 직원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그 사실관계 가지고 나온 판례입니다. 그다음 55번. 자, 이제 좀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별표 쳐놨죠, 제가.
이게 민재실에 나왔나? 어딘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한 승계참가는 적법.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다가 이 대여금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를 하고요. 병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둘 다 승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을이 각 판결들에 대한 추한 항소를 제기합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병 회사는 소를 취하고 을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자, 원래 지금 양수금이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병의 소를 유지시켜야 되는데요. 이 앞서 있었던 소에서 뭐 사실관계 심리하기가 더 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요, 이 뒤에 있는 사건이랑 앞에 있는 사건 어차피 똑같은데, 자, 갑의 채권은 어차피 네가 샀으니까 네가 그냥 여기 승계 참가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 병회사가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계 참가 신청을 하였다. 승계 참가 신청, 자, 보주 참가 말고 이건 당사자로서 참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소재기입니다. 승계 참가 신청하면서 소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월 9일 승계 참가를 할 때에는 아직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소가 병행되는 것이 되어서 중복 제소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바로 다음날 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게 되어서 중복 소송 제기의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중복 소재기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59조 당소 개조 소송 계속이 지금 소멸을 했기 때문에 중복 제소의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시 승계 참가해서 또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냐라고 한 건데, 자, 이거는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의 권유에 따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소 리본 중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제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중요하고요. 이건 출제가 유력하고. 그 다음 56번, 이거 결론이 좀 신기해서 가져온 겁니다.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데요. 관리단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관리단이 부위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구분 소유자가 부위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것 똑같기 때문에 이거 기판력은 서로에게 미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구분 소유자가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을 소를 취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새로운 권리 보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소금지에는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판력은 미치지만 제소금지에는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고요. 그다음 57번 청구 인락의 효력. 요거 법행에는 이미 출제가 되었죠.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소외인 채무자, 자, 여기 제가 오른쪽에 A, B, C로 그려놨습니다. 소외인 채무자, 자, 소외인 채무자 B는 1,500만 원을 빌렸고 원고 연대보증인 A가 소외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채권자가요 원고 A를 상대로 해서 연대보증인 요선입니다. 요선 전소 판결은 이겁니다. 재금형을 신청하였고 이의 신청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다. 변론 종결 후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가 A에게 승소하였습니다. 돈 갚으라고. 자, 근데 이게 앞에 날짜 보면요, 연대 보증한 시점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2003년 8월 10일 뭐 이쯤이겠죠. 그리고 2014년 5월 7일이니까 사실 이거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주장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원고와 소외인 A, B는요 2018년 C를 상대로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C는요 변론기 1에서 B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그래서 여기 인락을 했으니까 주채무가 이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 인락을 했으니까 실체법적으로도 주채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가 이제 없어졌네, 그러니까 주채무가 소멸하였고 보증채무도 없어졌다 라는 식으로 해서 청구 이해소로 변경하였다. 이건 뭐에 대한 청구 이해소입니까? 전소 판결 집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청구 이해소죠. 원심은 피고가 1심에서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락한 이상 소외인의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요 청구의 인락은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그로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 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라 볼 수 없다. 자, 피고가 소외인의 청구를 인락하였다고 하여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청구 이의 못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2심에서 결론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카톡에서도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기억해야 되니까 관념의 표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제법상 효과에 대한 창설효 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상 화해와 차이가 있죠. 그 다음 58번 형성소송 판결과 같은 내용. 형성소송 판결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리는 그게 답니다. 사실관계는 뭐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이러한 거니까 출제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 자, 그 다음에 59번 청구 이해소에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요. 자, 형성소송이래요. 청구이해소송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멋대로 창설할 수가 없다. 법이 정한 것만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채무에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이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집행관이 집행 들어가기 전에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간단하게 판명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그런 내용 판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동시행 판결, 그러니까 동시행 의무가 붙어 있다는 사정 집행 개시의 요건에 불과하다. 집행관이 그냥 집행 개시하기 전에 이거 다 했어요? 확인하는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 다음 61번 강제 조정의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 조정이든 뭐 청구든 전부 다 소송물에만 미치죠. 그러므로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어야만 인정된다. 뻔한 내용인 것 같고요. 62번 소송 대리권 없는 자의 이의 신청 후 당초에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63번 지급 명령의 송달과 이의 신청의 하드치 후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을 해야 되고요. 지급 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 신청은 무적법하지만 그 후 송달이 되긴 했으면 하자치우된다. 다시 이거를 이의 신청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64번 소송 비용액의 확정과 상계. 자,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5번 소송 판결의 기판력. 이거는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긴급조치 구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갑이 국가를 상대로 구호에 따라 체포구금, 가혹행위를 당한 등의 과정에서 입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자, 갑이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그냥 재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의 조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헌재가 그냥 보상금 지급 결정만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니까 더 이상 청구를 못한다고? 고작 쥐꼬리만 한 보상 주고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헌법 위반 무효이다 라고 하니까 자, 위헌 결정은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선행소송의 각하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 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 66번 판결 경정신청 기각결정과 특별항고.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달라는 경정신청이죠. 이에 대한 기각결정. 분명히 잘못된 게 맞는데 이걸 안 받아들였다. 그럼 대법원에다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실관계 볼드 보시면 토지에 관한 소위 등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정결 전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이걸 표시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판례고요. 67번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 판례.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라는 경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경정신청은요 쓴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경우고 지금 있는 주소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사는 곳으로 바꿔달라. 이거는 알아보고 하는 거죠. 알아보고 하는 거고 1번에 보시면 어쨌든 그 주소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적법하기 때문에 이건 판결 경정신청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8번 제도의 고안. 이건 뭐 항고 등이 있었을 때 그 결정을 내린 판사가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 이게 제도의 고안이죠. 제도의 고안에 따른 경정재판에 대해 상대방도 즉시 항고에 따른 불복이 가능하다. 자, 민사소송법 446조 제도고안입니다. 1심 법원이 항소장 각하 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재판을 경정했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다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자, 1번 볼드 211조 3항은 판결의 경정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이 경정 신청을 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공평의 관념에 따라 상대방도 211조 3항을 준용 또는 유치 후 적용하여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공평의 관점에서 그게 타당하다. 예,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번 외국 재판의 과정에서 교부 송달뿐만 아니라 이제 보충 송달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도록 전원합의체에서 바뀌었습니다. 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70번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외국 판결의 승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기본이 뭐예요? 차익설이죠. 원래 있었을 상태, 지금 상태 차이 보전하는 겁니다. 손해만큼만 보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사실상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뭐 외국에서는 스타벅스 할머니 사건처럼 뭐 몇 배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데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것이 있으니까 이 법의 규율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외국 법원에서의 판결도 그 범위 내, 예를 들어 뭐 공정거래법 3배 한도로 했다면 3배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가 있다. 그 판결의 집행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사실 임대차 할 때도 이 마지막에 검토했던 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이게 좀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도 좀 법조 시장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막 인정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물론 법대로 하면 좀 차가워 보인다 이럴 수도 있는데 법대로 하는 게 좀 확실하죠. 인정 이런 거 믿었다가 그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고 쓸데없는 소리였고. 71번 채권 양수인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인지. 소송이 제기가 되면요 진행 단계에 따라서 A와 B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자 소장 부분 송달되어 가지고 대립상살 구조가 형성이 되고 여기 변론 종결 시까지 해가지고 판결이 이렇게 나고 확정이 되겠죠. 요 중간에 바뀌는 게 뭐예요? 이게 소송 승계, 당사자가 바뀌면 소송 승계. 뒤에 사람이 바뀌었다. 이건 뭐예요? 변종 뒤 승계인. 이건 어떻게 해요? 판결문 앞에서 얻은 거에 승계 집행문 그냥 하나 붙이면 되죠. 이 승계는요 당사자를 바꾸면 되죠. 당사자를 바꾸면 됩니다. 자 어쨌든 밑줄 쳐진 거 볼까요? 양수인이 소송 계속 중에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 지위의 승계가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량도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확정 판결의 효력에 비치는 변종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지 여부 역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똑같아. 채권량도 같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72번 물권적 청구권의 원고 계쟁물 승계인과 관련하여 변종 뒤 승계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자 변종 뒤 승계인 논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 원고 피고 자 여기 부위반 청구다. 이거는 채권적 청구죠. 그러니까 얘가 토지의 소유주고 얘가 무단 점유주면 나중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가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것도 채권적 청구죠. 이건 채권적 청구니까 이 친구가 따로 소를 제기해야지. 앞서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정기금 판결이면 이 정기금 판결에 대해서 이 바뀐 소유주가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은 없다라고 했었죠. 이 정기금 판결 부분이 행시에도 나왔고 법행에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거 최신 판례 없으니까 언급을 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채권적 청구일 때에는 대인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변론 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세적 효력이 있으니까 변종 뒤 승계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원고 계쟁물 승계인과 관련하여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 건데 사실관계 보시면 소유주가요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소유주가 소유권에 근거해서 가등기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를 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근저
근저당권자가 추가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근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가등기 말소 청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근저당권자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물권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변종 뒤에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고 별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별표 칩시다.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 출제가 안 됐으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 73번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의 신임대인에 대한 소. 이거 민법에서 봤던 사안입니다. 자, 어떤 사안이냐면요. 자, 신탁자가 있었고 수탁자가 있었고 명의신탁에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 악의인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고요. 임차인 대항 요건 등을 갖추어서 부실법 4조 3항에 따라 가지고 보호받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 자, 신탁자가 매도인과 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탁자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요. 이 임대차 관계는 매도인에게 갔다가 신탁자에게도 승계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 경우에 임차인이 수탁자에 대해 가지고 보증금 반환채 보증금을 내놓아라라는 청구를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얻었고 그 이후에 이 신탁자에게 바뀌었을 때 이 신탁자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승계집행문 부유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임차인이 더 복잡한 소를 제기했는데 이미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소유이익이 없다라고 보아 각하할 건 아니다라고 했던 사안이죠. 민법에서 할 때 봤고 그 다음 74번 부작위 부대체적 자기 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 강제를 명할 수 있음. 이거 전압인데 과거에도 사실 있었던 법리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마 라고 하는데 그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 강제. 자, 간접 강제라는 말은 뭐죠? 간접강제 행정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간접강제는 그냥 너 이거 안 지키면 돈 내야 된다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간접강제를 동시에 명할 수도 있다랍니다. 요건을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형평을 표시해놨습니다. 자,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판결 절차에서 바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위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장래에 대해서 너 위반하면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과태료 등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자, 그렇고 가지급물 반환 신청.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가집행 이것도 임시 집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취소 변경된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후일 본안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은 그게 취소되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되고요.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자, A가 B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집행부 선고부 판결을 얻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되었다. 그럼 B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다시 물건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예비적 반수로서 구할 수 있고 별소의 형식으로만 청구해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답니다. 그냥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6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더라도 법에 정한 별개의 청구인 경우에는 자, 소송물은 실체법상 권리로 보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의 741조 부위반과 750조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재해특약 약관 구조에서도 1호 사유인지 2호 사유인지 요거는 소송물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소송물이 다를 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 기본 법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 강제 집행이 바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판력에 저축되어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 78번 청구 이해소 같은 경우에 민지법 44조 1항에서 1심 판결 법원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심 판결 법원 전속 관할입니다. 자, 2024년 7월 11일자 판례긴 하지만 이거 옛날에도 있던 법리니까 조문에도 있는 거니까 그 내용만 이거 전속 관할이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 다음 79번 슬슬 중요한 병합소송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청구 이해소가 제기된 사안인데요. 24년도 7월달인데 제가 앞에 이 내용만 보자고 가져왔습니다. 뭐 가집행 선고부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고 자, 위에 그림만 이해합시다.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이행이 불능인지 이거 양립 불가능한 경우죠. 이때는 뭐죠? 예비적 병합 청구입니다. 예비적 병합 청구인데
자,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불능인지를 더해주는 거, 이거는 단순병합 청구입니다. 제가 핵심 정리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양이 불가능이죠. 자, 근데 이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요 오른쪽에 제가 선을 안 꺼놨는데 이행이 불능인데 무슨 집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행이 불능이면 당연히 집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행이 가능하다면 여기 뒤에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이거는 또 뒤에 따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병합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과거에도 계속 있던 법리죠. 요거는. 그 다음 80번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법리 재확인한 판결. 자, 부진정 예비적 병합 같은 경우에는 법리는 그럴싸한데 우리가 사실관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소변경입니다. 262조에 따라 기절사 동공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는 게 허용된지 여부를 원래 검토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허용이 되어서 들어갔다, 심리가 들어갔다. 근데 둘 다 X친다, 모두 배척할 경우에 자, 1심 청구가 있다가 항소가 들어갔고 항소심에서 2심에서 청구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1심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때리면 되지만 2심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따로 내어야 된다. 왜냐하면 2심이 사실상 1심으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2번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 청구에 관해 양립 불가능성, 이게 예비적 병합의 특질이죠. 자, 주의적 청구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한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 청구를 하더라도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제가 이 사실관계 우리가 판단하는 거 힘들다. 2심 판사들도 헷갈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제 핵심 정리에 있는 사실관계만 익히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핵심 정리 문구 그대로 있거든요. 자,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 이거 소송물 다르고 입증 책임 정도가 다르죠. 재산상 손해배상은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 손해배상은 뇌를 따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에는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상 손해로도 전보가 안 되지만 이거 분명히 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보통 위자료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 관계의 밀접,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봐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가 허용되는 대표적 사안입니다. 요게 바로 24년도 1차 모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사실관계 그대로. 그래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나오면 이 논리적 관계 밀접, 합리적 필요성 요걸 법리로 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2심 판사들도 맨날 헷갈리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판례에서 판시한 사안들만 우리가 기억하자. 그 다음에 3번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만약에 적법하다면 이 심판 방법은요 예비적 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누락되면 전부가 2심이 되고 전부 다 상소 불가분 원칙에 따라 2심이 되고 전부 다 심판 대상이 됩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81번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변경한 후 결론이 1심 판결의 주문과 같더라도 새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자,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한 청구 중 한 개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병합 형태를 변경하여 예비적 병합 형태로 바꾸었네요. 근데 이게 원래 선택적 병합에 있는 청구니까 이게 아마 사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랑 불법행위 손배 청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병합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인지 등을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심리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결론만 합시다. 자,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의적 청구로, 인용된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주의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돈에 대해서 이유 있다고 하여 주는 것으로 되었다. 결론이 1심 판결의 주문과 받는 돈은 똑같다 하더라도 원인이 다르므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새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모의고사는 이미 출제가 되지 않았나요?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82번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아닌 성질에 따른 선택적 병합으로 본 판례. 그러니까 판례가요, 이것도 이 82번 판례도 원심에서는 아마 이거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봤을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건 성질에 따라 봐야 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원칙적으로 성질에 따라 선택적 병합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본 사안이다. 그렇다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보고 예비적 병합의 심판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병합소송은 이게 무슨 소송인지 종류 따지고 그 다음 뭐다? 심판 방법 따지고
요게 문제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심판 방법 따지는 거, 요게 문제로 나오니까 요거 두 개만 잘 익혀두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사례 문제에서는 종류에 관한 거 외우셔야 되고,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그 다음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병합, 그 다음 심판 방법 같은 거, 상소 불가한 원칙에 따라 다 이심이 되지만 심판 대상 어떻게 되느냐, 불가분적 관계에 있을 때는 다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소, 별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하는 경우, 소송 서류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 판결문을 기초로 이전 등기를 마치긴 했지만, 자, 확정됐으니까 기판력에 따라 등기를 마치긴 했지만 추후보완 항소에서 이 청구 자체가 취소되었다면요, 그 추후보완 항소 절차에서 바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84번 선택적 병합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모두 X 처졌는데 상고를 하나라도 인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답니다. 전부 다 잘못되었다. 자, 그리고 주총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요거는 상법에서도 나오지만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서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어서 반드시 같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죠. 근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심판을 하게 된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종류와 심판 방법.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어가지고 같이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공동소송이 통상 공동소송이 있다. 심판 방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공동소송은 독립의 원칙 66조, 그 다음 필수적 공동소송 같은 경우에는 67조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다 같이 참가해야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죠. 그 다음 87번, 이것도 민법에서 봤었죠. 조합재산 횡령 행위로 인한 손배를 구하는 거, 이것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조합원의 개인적인 손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손해를 묻는 것이기 때문. 그 다음 88번,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거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죠.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면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랑 헷갈리니까 주관적 예비적 병합,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입니다. 70조 1항 2항. 자, 여기 보시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이 판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비판하시는 게, 원래 70조 2항에 따라서 불가분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리 판결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 분리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70조 1항 본문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때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서 원칙과 예외 좀 잘못 판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 같이 판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89번,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참가효. 소송고지는 대표적으로요, 상대방이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를 받는 피고가 누구예요? 보통 보증인, 연대보증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그리고 고지를 받는 사람이 보통 채무자죠.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B가 C한테 소송 고지를 했다면 여기 C가 참가하든 말든 참가효가 미치고, 참가효, 제가 효력 들어간 거는 기판력이 우리 주객시 외우듯이 참가효는 주객배라고 했었죠. 주관적 범위 B, C 사이, 객관적 범위는 뭐죠? B, C가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 그 다음 배제 사유, 민사소송법 77조 각호 사유만 배제 사유가 있다. 요거 외워서 써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참가효가 미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90번, 여러 개 청구를 하면서 독당 참가를 할 때, 자, A와 B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C가 여기 독당 참가를 하고 여기 독당 참가를 한다. 이것도 독당 참가, 독립한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거니까 이것도 소재기입니다. 소재기고, 이때 독당 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각각의 청구를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판례고요. 그 다음 91번, 독당 참가 소송에서 판결을 취소 변경하여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는지 민재실에 출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나온 적이 있죠. 독당 참가 소송. 자, 을이 병에 대해서 내가 그 매매계약의 유일한 매수인이다 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이 지금 해제되었으니까 1억 원 내놔 라고 한 거고, 갑이 아니다, 내가 유일한 매수인이다 라고 하면서 병에게 또 1억 원 내놔 라고 한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거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 당사자 참가 중에서 권리주장 참가 허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됐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너네 둘이 단독 매수인이 아니라 같이 샀네? 라고 하면서
단독 매수인임을 주장으로 한 거 전부 다 청구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1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을이 그러니까 2심에서요 빠르게 5천으로 바꿉니다. 5천으로 바꿔가지고 을은 5천이라도 받아갔고 갑은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랬다가 갑이 나중에 뒤늦게서야 나 5천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왜 안 되죠? 자, 일단 을, 갑 청구를 했고 독립 당사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불가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을도 지고 갑도 지면 다 같이 올라가서 갑에 대한 청구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되는데 갑이 뭐 별말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청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갑은 병에 대해 1억 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데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5천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이거 기판력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적혀져 있고, 자, 판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을의 병에 대한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선행사건의 갑의 병에 대한 갑의 병한테 1억 원 청구했죠. 그 중에서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확정에 필요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갑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어도 갑의 5천만 원 청구 부분은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항소심이 을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갑의 청구는 1심 판결에서 기각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판결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 변경하여 갑의 5천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한 주문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선행사건의 확정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했다. 한편 선행사건 갑의 청구와 이 사건 갑의 청구는 똑같이 매매 대금의 무효 이 해제에 따른 내가 줬던 계약금을 내놔라 라고 한 것이고, 갑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갑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사정은 선행사건의 변론 종결 전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심 판결 이유 중 선행사건, 항소심 심판 대상 등에 관해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뭐냐면 그 위에 제가 사실관계에서요 두 번째 밑줄 쳐진 거 있죠. 갑의 청구는 항소심 심판범위가 아니다. 요건 잘못되었습니다. 독당 참가를 했다면 청구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됩니다. 가치상속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심이 되고 심판 대상이 되는데, 심판 범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 이 부분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선행사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갑의 청구에 미친다. 이 부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냥 원심 판결 잘 했네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 92번 승계 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이거 제가 이 민사소송 판례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종전의 판례는 자 A, B 간 소송이 수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A의 권리를 채권 등을 C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A가 원래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C가 승계하면 되고요. 근데 B가 탈퇴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자, 이때 C의 B에 대한 판결, 그 다음 A의 B에 대한 판결, 이거를 판결을 다 해줘야 되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냥 이 판결문 배제하고 생각해 봅시다. A의 채권을 C가 양수받아가지고 C가 B에 대한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면 A는 지금 채권이 없으니까 이쪽은 기각 판결을 받아야겠죠. 자, 이건 뭐죠? 연관관계 있죠? 불가분적 연관관계 있습니다. 필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필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종전의 판례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으로서 모두를 판단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 통상 공동소송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판례, 지금 전합 판례입니다. 종전 당사자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해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어 판결의 모순 방지를 위한 합의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민사소송법 81조가 독당 참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독당 참가에서는 다시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67조를 적용할 근거도 있어 중첩된 원고와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는 필공에 관한 67조가 적용된다라고 보아가지고 이거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밑에 검토도 판례 문구입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 제도와의 정합성, 그 다음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화bil적으로 확정될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며 필공으로 볼 것이다. 네, 이게 변리사 시험에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 93번 부대 항소. 이것도요, 우리 당사자가 뭐로 하든 뭐로 소장을 제출하든 법원 입장에서는 실질로 보아서 판단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 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했다면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94번 동시행에 항변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는데 이 동시행의 항변 자체를 없애버리는 판결을 하는 거, 요거는 불변금에 반한다. 그러한 뭐 간단한 판례입니다. 근데 간단한 판례인데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죠. 위에 부대 항소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출제가 되었고, 이 민사소송 뒷부분은요 법리 자체는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제가 봤을 땐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한데 그냥 법리만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한 거고, 어차피 변호사 시험은 그 뒷부분이 거의 출제가 집중되고 있죠. 거의 60~70%가 뒷부분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법리 간단하니까 좀 정리를 해 둡시다. 조금만 정리해도 다 맞힐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95번 상고 이유서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통 상고를 하고 상고 이유서 자체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로 써서 제출을 하죠. 법령 위반이 있을 때 대법원의 심리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이고도 명시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 이거는 증명 방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실려져 있죠. 자법전이라고 해서 자유심증설, 그 다음에 법정증거설, 그 다음 증명책임 전환설인데 우리 판례는 자유심증설의 입장이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증명방해를 해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자유심증설을 그냥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번 항고 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 항소 기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불변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보통 그 제도를 규정하는 게 1항에 있고, 보통 2항의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항고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불변기간으로 써진 게 없으니까 이거는 불변기간이 아니라서 추후 보완 173조의 대상 적격은 갖추지 못하지만 민사소송법 172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은 신축이 되므로 요거는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이 알아서 기간을 늘리는 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좋아 보이지만 법원이 알아서라는 게 너무 불명확하죠. 그래서 보통 항소 제기기간 이런 것들은 불변기간으로 둔 겁니다. 법원이 마음대로 신축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97번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이것도 기속력이기 때문에 제가 주객배라고 외워주시면 된댔죠. 주객배. 자, 주관적 범위 모든 법원을 구속합니다. 전원합의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위를 구속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적 법률적 판단에 모두 다 구속됨. 대법원의 사실적 법률적 판단에 모두 다 귀속됨. 근데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 판결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사실관계 변경, 그 다음 법률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위헌 판결 등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때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라고 했었죠. 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도 주객배 판사법 요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죠. 전원합의체 판결부가 아닌 이상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 객관적 범위네요. 환송 후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판사법에서 사실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 그래서 주객배 판사법 기존 법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옛날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변시가 완전히 사법시험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리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상법은 제가 또 쉬었다가 촬영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